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전투는 아직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태국 공군은 F-16을 투입했고 특정 목표에 대한 정밀 타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의 세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짧았고 반복되는 표현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판단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결과를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설명되지 않는 이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태국의 작전 기록과 훈련 문서, 그리고 합동 운영 관련 자료 속에서 전혀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한 국가의 흔적이 반복됩니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흔적을 따라갑니다. 저는 마이클 디 하트입니다. 올해 나이는 47살입니다. 2025년 12월 15일 오전 6시 45분, 저는 워싱턴 DC 외곽의 브리핑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메일함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지역 감시 네트워크로부터 전송된 긴급 보고서 3건이 도착해 있었죠. 제목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국경 근접 무력 충돌 발생, 다수 시설 타격 확인, 상황 분석 요청. 저는 랜드 연구소와 협력하는 네트워크 전 분석관으로 일해왔습니다. 나토 연락 업무 경험도 있었고, 지난 5년간은 주로 아시아 지역 군사 활동 패턴을 추적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이 사건이 제 경력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기록으로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12월 14일 저녁 11시부터 15일 새벽 사이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인근에서 정밀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타격 대상은 불법 무장 복합시설로 기록됐어요. 범죄 조직이 운영하던 거점이었고 무기 밀매와 마약 밀수 경로로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F-16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을 수행했죠. 첫 번째 보고서는 간결했습니다. 타격 성공, 피해, 제한적, 부수 피해 보고 없음.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웃했어요. F-16이 야간 정밀 타격을 수행한 건 이례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수 피해가 전혀 없다는 건 드문 일이었죠. 그날 오전 8시, 국제 언론이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태국 캄보디아 국경 긴장 고조라는 제목으로 첫 보도를 띄웠어요. BBC는 국경 인근 불법 시설 타격, 상황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태국 공군 작전 수행, 세부 사항 미공개라는 속보를 냈죠. 브리핑룸에서 첫 번째 상황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발표자는 국방부 정보 분석팀 소속이었어요. 그는 화면에 지도를 띄운 뒤 타격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붉은 점이 18개였죠. 모두 국경선에서 3km 이내에 위치한 곳들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타격 지점은 18곳입니다. 태국 공군이 F-16을 운용해 작전을 수행했으며 목표물은 모두 불법 무장 복합시설로 분류됩니다. 민간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면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타격 지점들은 정확히 50에서 70km 간격으로 배치돼 있었어요. 무작위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작전이었죠. 그것도 상당히 체계적인 작전이었습니다. 발표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타격은 12월 14일 저녁 11시 45분부터 시작됐으며 15일 새벽 3시 15분에 종료됐습니다. 총 작전 시간은 3시간 30분이었습니다. 3시간 30분 동안 18개 목표물을 타격했다는 건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평균적으로 11분마다 한 곳씩 정밀 타격이 이뤄진 셈이었죠.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출격 기록, 레이더 로그, 위성 감시 기록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작전 시간 동안 위성이 포착한 F-16의 숫자는 6대였어요. 6대로 18개 목표물을 타격하려면 한 대당 3차례씩 출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레이더 로그에는 재출격 기록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죠.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12월 15일 오후 여러 언론사가 동시에 비슷한 분석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태국 공군의 성공적 작전, 불법 시설 제거 완료, 국경 안보 강화 조치.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작전이 성공적이었다는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타격 방식, 전술 구조, 작전 절차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죠. 12월 16일 오전 두 번째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나토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된 자료가 포함돼 있었어요. 발표자는 타격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기록된 바에 따르면 18개 목표물 중 15개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나머지 3곳은 기능이 마비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타격 정확도는 98%로 평가됩니다. 98%라는 숫자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부분에 주목했어요. 브리핑 자료 어디에도 어떻게
그 정확도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사용된 무장, 표적 식별 방식, 유도 시스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죠. 저는 동료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작전 보고서에 무장 목록이 있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공식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논평 불가, 항목으로 분류됐습니다. 논평 불가. 저는 그 표현을 지난 이틀 동안 12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브리핑마다 반복됐어요. 현재 확인 중입니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추가 정보는 논평할 수 없습니다. 12월 17일 국제 언론의 보도 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태국 공군의 신속한 대응이라는 분석 기사를 냈어요. BBC는 국경 안보 강화를 위한 선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는 불법 시설 제거 작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심층 보도를 내보냈죠.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보도가 결과에만 집중했어요. 성공적인 작전, 효과적인 타격, 제한적인 피해. 그런데 과정에 대한 질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느낀 건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 작전이라면 당연히 여러 군종이 협력했을 거예요. 공군, 육군, 정보부대가 함께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건 오직 공군뿐이었죠. 태국 공군의 작전, 공군 F-16 출격, 공군 주도 타격. 다른 군종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브리핑 자료를 다시 살펴봤어요. 정보 수집, 표적 지정, 작전 조율 과정에 대한 설명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12월 18일, 저는 나토 연락 채널을 통해 추가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레이더 추적 기록, 통신 로그, 위성 영상 분석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타격이 시작된 14일 저녁 11시부터 종료된 15일 새벽 3시까지 공중에서 포착된 F-16은 최대 6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6대가 동시에 작전 지역에 있었던 시간은 45분에 불과했어요. 나머지 시간 동안 공중에는 평균 3대에서 4대만 있었습니다. 3대에서 4대로 18개 목표물을 타격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극도로 정밀한 조율이 필요했죠. 표적 우선순위, 비행 경로, 재장전 시간, 통신 체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타격이 발생한 18개 지점 중 12곳은 사전에 정보 수집이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위성사진, 통신 감청, 지상 정찰 기록이 모두 남아 있었죠. 하지만 나머지 6곳은 달랐습니다. 사전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위성사진도 한 달 전 것이 전부였고 통신 감청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6곳은 모두 정확하게 타격됐죠. 저는 브리핑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표적 식별 방식에 대한 설명은 논평 불가 항목입니다. 또다시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12월 19일 태국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완료됐으며 국경 안보가 강화됐습니다. 추가적인 작전 세부 사항은 안보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국제 언론은 그 성명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추가 질문은 없었습니다. 작전이 성공했다는 사실만 반복해서 보도됐죠. 저는 그날 저녁 동료 분석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유럽 항공 체계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작전에서 뭔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데이터가 부족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공군만 언급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하지만 공식 설명은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회색이었어요. 저는 지난 사흘간 검토한 모든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브리핑, 언론 보도, 데이터 로그, 위성 기록. 모든 자료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F-16을 운용해 성공적인 정밀 타격을 수행했다. 피해는 제한적이었고 부수 피해는 없었다. 작전은 완료됐다. 하지만 저는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부분이 설명에서 빠져 있었어요. 작전의 구조, 표적 식별 방식, 조율 체계. 그 모든 것이 논평 불가로 묶여 있었습니다. 12월 20일 오전,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나토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된 추가 분석 자료였어요. 저는 그 자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간결했습니다. 태국 공군 조종사 양성 과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저는 화면을 내렸어요. 그 아래에는 훈련 체계 관련 문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열었습니다. 12월 20일 오전 10시, 저는 지난 5년간 태국 공군이 진행해온 조종사 양성 과정 기록을 읽고 있었어요. 기록은 상세했습니다. 훈련 단계, 비행 시간, 전원 과정,
평가 기준이 모두 명시돼 있었죠. 제가 처음 주목한 건 전환훈련 항목이었습니다. 고등훈련기에서 실전 기체로의 전환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조종사는 동일한 운용 방식을 유지하며 기종을 변경한다. 동일한 운용 방식. 저는 그 표현을 다시 읽었어요. 기종이 바뀌어도 운용 방식은 유지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훈련 철학과는 달랐어요. 대부분의 공군은 기종마다 다른 전술 교범을 적용했습니다. 문서에는 구체적인 훈련 일정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327명의 조종사가 전환 과정을 완료했다. 평균 전환 시간은 6개월에서 8개월이다. 327명. 저는 그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5년 동안 327명의 조종사가 같은 방식으로 훈련을 받았다는 뜻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교육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전환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훈련 내용을 더 깊이 살펴봤습니다. 고등훈련 단계에서 습득한 표적 식별 절차, 통신 규약, 작전 조율 방식은 실전 기체 운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적 식별 절차, 통신 규약, 작전 조율 방식. 이 세 가지가 반복적으로 강조됐어요. 문서의 여러 장에서 같은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동일한 절차 유지, 일관된 방식 적용, 단계 간 연속성 보장. 12월 22일, 저는 나토 연락 채널을 통해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훈련 평가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 보고서는 2023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흥미로운 문장이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 조종사들은 고등훈련 단계에서 이미 실전 수준의 정밀도를 달성하고 있다. 이는 훈련 체계의 일관성에서 비롯된 결과로 판단된다. 실전 수준의 정밀도를 고등훈련 단계에서 달성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평가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공군에서 고등훈련은 기본 전술을 익히는 단계였습니다. 실전 수준의 정밀도는 그 이후에 달성되는 목표였죠. 저는 동료 분석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지역 공군 훈련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태국 공군 훈련 체계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전환 과정이 강화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고등훈련기와 실전 기체 사이의 연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종사들이 기종을 바꿔도 혼란을 겪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훈련 일정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60명에서 70명의 조종사가 전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건 일정한 속도였어요. 급격한 증가나 감소 없이 꾸준히 유지된 숫자였죠. 그리고 모든 조종사가 같은 단계를 밟았습니다. 고등훈련 완료, 전환 과정 시작, 실전 기체 배치. 예외는 없었어요. 모든 기록이 동일한 절차를 따랐습니다. 저는 브리핑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12월 15일 작전에 참여한 F-16 조종사들의 경력을 확인했어요. 공식 기록은 간략했습니다. 작전 참여 인원 6명, 평균 비행시간 1200시간, 1200시간. 저는 그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조종사 한 명이 1200시간을 채우려면 최소 4년에서 5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계속 같은 방식으로 훈련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12월 23일,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유럽 방공 분석팀이 작성한 자료였어요. 제목은 아시아 지역 공군 훈련 체계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여러 국가의 훈련 방식을 비교했습니다. 그중 태국 공군 항목에는 특이한 평가가 있었어요. 태국 공군의 조종사 양성 과정은 기종 전환 시 연속성을 강조한다. 이는 다른 지역 공군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연속성. 저는 그 단어를 밑줄 그었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어요. 고등훈련 단계에서 습득한 판단 방식이 실전 기체 운용 시에도 유지된다. 조종사는 새로운 체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존 체계를 확장한다. 저는 그 표현을 곱씹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확장한다는 건 특별한 의미였어요.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훈련 문서로 돌아갔습니다. 평가 기준 항목을 살펴봤어요. 조종사는 다음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첫째, 동일한 통신 규약 사용. 둘째, 일관된 표적 식별 절차 적용. 셋째, 표준화된 작전 조율 방식 이해. 동일한, 일관된, 표준화된. 이 세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문서 전체에서 수십 번 등장했어요. 저는 그 단어들을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12월 24일, 국제 언론이 새로운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CNN은 태국 공군의 체계적 준비라는 제목으로 심층 보도를 내보냈어요.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2월 15일 작전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다. 오랜 준비가 있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언론이 드디어 준비 과정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표면만 다뤘습니다. 어떤 준비였는지, 왜 그런 방식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없었죠. BBC도 비슷한 기사를 냈습니다. 효율적 훈련 체계의 결과라는 분석이었어요. 기사는 태국 공군의 훈련 시간, 예산, 인력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훈련의 내용, 철학, 구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죠. 저는 브리핑 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3시 정례 상황 보고가 있었어요. 발표자는 정보 분석 팀장이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태국 공군이 지난 5년간 일관된 훈련 체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체계는 고등훈련과 실전 기체 운용 사이의 전환을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일관된 체계. 저는 그 표현을 노트에 적었어요. 발표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조종사들은 기종이 바뀌어도 같은 운용 방식을 유지합니다. 표적 식별, 통신, 조율 절차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같은 운용 방식.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설계된 체계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전술 분석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훈련 방식이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이하죠. 하지만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이런 방식이 나온 걸까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문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 밤 훈련 문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든 기록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5년 동안 훈련 방식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절차, 평가 기준, 전환 과정이 모두 동일하게 유지됐어요. 변화는 없었습니다. 개선도 수정도 없었죠. 이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훈련 체계는 매년 조금씩 변합니다. 새로운 전술이 추가되고 오래된 방식이 제거되죠. 하지만 태국 공군의 기록에는 그런 변화가 없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완성된 체계를 받아서 실행하기만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12월 25일, 저는 나토 분석팀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유럽 방공 전문가 3명이 참석했어요.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작전 성공률이 예상보다 높습니다. 이건 단일 작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다른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훈련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일관성은 드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일관성이 왜 중요한가요? 첫 번째 전문가가 대답했습니다. 일관성이 있다는 건 모든 조종사가 같은 언어로 소통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판단 기준을 쓰고 같은 절차를 따르죠. 이건 작전 효율을 크게 높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맞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관성을 달성했을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훈련 문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세부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어요. 표적 식별 절차, 통신 규약, 작전 조율 방식. 이 3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3가지 요소가 모두 같은 구조를 따랐어요. 정보 수집, 판단, 실행. 이 3단계가 반복됐습니다. 고등훈련에서도, 전원 과정에서도, 실전 기체 운용에서도 동일한 구조였죠. 저는 그 구조를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간단한 흐름도였어요. 정보가 들어오고, 조종사가 판단하고, 명령이 시행되는 과정. 이 과정이 모든 단계에서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새로운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이 훈련 방식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문서에는 2020년부터 기록돼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저는 과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태국 공군 훈련 기록을 받았어요. 그 자료를 검토하면서 저는 놀랐습니다. 2019년 이전의 기록은 전혀 달랐습니다. 훈련 방식이 일관되지 않았어요. 기종마다 다른 절차를 사용했고 전원 과정도 표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일관된 체계가 나타났어요. 마치 누군가 새로운 설계도를 제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전환 시점을 표시했습니다. 2020년. 그 해부터 327명의 조종사가 같은 방식으로 훈련받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된 체계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어요. 저는 지난 일주일간 검토한 모든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태국 공군의 작전 성공, 5년간 유지된 훈련 체계, 327명의 조종사, 동일한 운용 방식, 일관된 절차, 그리고 2020년이라는 전환점. 모든 조각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그림의 중심을 볼 수 없었어요.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숨겨져 있었죠.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다음 날 오전, 저는 전력 비교표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표는 간단했습니다. 좌측에는 태국 공군의 수치가 나열돼 있었어요. F-16 보유 대수, 평균 가동률, 월간 출격 시간. 우측에는 지역 내 다른 공군들의 수치가 비교 자료로 제시됐습니다. 태국 공군의 F-16 보유 대수는 60이 되었습니다. 평균 가동률은 73%로 기록됐어요. 월간 출격 시간은 조종사 1인당 48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들을 계산기에 입력했습니다. 12월 15일 작전에서 6대의 F-16이 3시간 30분 동안 18개 목표물을 타격했어요. 평균적으로 한 대당 약 3개의 목표물을 담당한 셈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문제들이 있었어요. 재장전 시간, 비행거리, 표적 식별 절차.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 작전 시간은 최소 5시간 이상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전은 3시간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저는 비교표를 다시 확인했어요. 지역 내 다른 공군들의 유사 작전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베트남 공군은 비슷한 규모의 작전을 수행하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말레이시아 공군은 7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태국 공군의 작전 시간은 평균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저는 국제감시 체계 로그를 열었습니다. 12월 14일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의 기록이었어요. 시간은 UTC 기준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타격 기록은 23시 45UTC였습니다. 목표물은 국경선에서 2km 떨어진 시설이었어요. 두 번째 타격은 23시 57UTC에 발생했습니다. 12분 간격이었죠. 저는 전체 기록을 스크롤했습니다. 18개 타격 지점의 시간을 모두 확인했어요. 평균 간격은 11분에서 13분 사이였습니다. 11분. 저는 그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한 목표물을 타격하고 다음 목표물로 이동해서 다시 타격하는데 11분이 걸린다는 뜻이었어요. 이건 비현실적인 속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밀 타격 작전에서는 표적 확인, 접근, 무장 투하, 이탈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 최소 20분에서 30분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로그는 평균 11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 분석관에게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는 전술 작전 시간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30분 뒤 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 시간 기록이 정확한가요?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3개 독립 소스에서 동일하게 확인됐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설명이 안 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곧이어 나토 합동정보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됐어요. 참석자는 12명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각각 3명씩 참여했죠. 회의 주제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작전 평가였습니다. 발표자는 영국 국방부 분석관이었어요. 그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작전 효율이 예측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출격 대수 대비 타격 성공률이 통상 수준의 210%입니다. 210%.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발표자는 계속했어요. 비교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체수, 같은 작전 시간을 가정할 때 예상 타격수는 8개에서 10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8개가 타격됐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재출격 기록이 있나요? 발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확한 재출격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럼 동시 타격 가능성은요? 위성 기록상 동시 타격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례는 3건입니다. 나머지 15건은 순차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발표자의 그래프는 여전히 띄워져 있었습니다. 예측선과 실제선이 크게 벌어져 있었죠.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기존 모델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발표자가 답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회의는 1시간 더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분석 모델이 실패했습니다. 전력 비교, 작전 시간 계산, 효율성 평가. 어느 것도 현재 결과를 설명하지 못했죠. 이날 오후, 저는 새로운 문서를 받았습니다. 랜드 연구소에서 작성한 평가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비대칭 작전 효율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결과는 기존 교리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전력의 양적 우위도, 훈련의 질적 차이도 이 효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저는 그 문장을 밑줄 그었습니다. 보고서는 계속됐어요. 작전 시간 대비 성과 비율은 통상적 범위를 이탈했다. 이는 단순한 준비나 숙련도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구조적 변화. 저는 그 표현을 다시 읽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가능성이 높다는 표현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다시 로그로 돌아갔습니다. 12월 14일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의 모든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각 타격 사이의 간격을 계산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타격 사이 12분, 두 번째와 세 번째 타격 사이 13분, 세 번째와 네 번째 타격 사이 10분,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타격 사이 11분. 패턴이 있었습니다. 간격이 거의 일정했어요. 최소 10분, 최대 13분. 편차가 3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공군의 작전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격 간격은 불규칙했어요. 첫 번째 타격 이후 20분, 그 다음은 35분, 그 다음은 15분.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했죠. 그런데 태국 공군의 기록은 달랐습니다.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어요. 다음날 저는 브리핑룸에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연말 보고가 예정돼 있었어요. 발표자는 정보 분석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화면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습니다. 태국 공군의 작전 기록과 지역 내 다른 공군들의 기록을 비교한 표였어요. 출격 대수 대비 타격 성공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공군 65%, 말레이시아 공군 72%, 태국 공군 98%, 98%. 저는 그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발표자는 계속 설명했어요. 작전 시간 대비 효율을 비교하면 태국 공군은 평균의 1.8배입니다. 재장전 시간을 고려해도 1.6배 수준을 유지합니다.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이 효율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발표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현재로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브리핑 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혼란과 당혹. 발표자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예측 모델과 실제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였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전력 기반 모델, 훈련 기반 모델, 전술 기반 모델. 세 모델 모두 실제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프의 예측선들은 모두 실제선 아래에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측선도 실제선과 30% 차이가 났어요.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분석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전력 비교표, 시간 로그, 감시 기록, 훈련 문서, 평가 보고서. 저는 각 자료에서 핵심 수치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표로 정리했어요. F-16 출격 대수 6대, 작전 시간 3시간 30분, 타격 목표 18개, 성공률 98%, 평균 타격 간격 11분, 예측 대비 효율 210%. 저는 그 표를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은 명확했어요. 하지만 설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다시 집었습니다. 6대의 F-16이 18개 목표물을 타격하려면 한 대당 평균 3개씩 담당해야 했습니다. 각 타격에 최소 20분이 필요하다면 총 60분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이동시간, 재장전 시간을 더하면 최소 90분이 필요했죠. 6대가 동시에 움직이면 90분 안에 작전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성 기록에 따르면 6대가 동시에 작전 지역에 있었던 시간은 45분뿐이었어요.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평균 타격 간격 11분을 기준으로 18개 목표물을 순차적으로 타격하면 총 시간은 206분입니다. 3시간 26분이죠. 실제 작전 시간은 3시간 30분이었습니다. 거의 일치했어요. 그런데 이건 한 대가 모든 목표물을 순차적으로 타격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한 대가 18개 목표물을 타격하려면 최소 6번은 재장전해야 했어요. 재장전 시간만 해도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첫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의제는 여전히 같았어요. 태국 캄보디아 국경 작전 분석. 발표자는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작전 중 통신 로그였어요. 암호화된 군사 통신이었지만 시간과 빈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 시간 동안 총 63건의 통신이 기록됐습니다. 평균 3분 17초마다 한 번씩 통신이 발생한 셈입니다. 3분 17초. 저는 그 숫자를 적었습니다. 발표자는 계속했어요. 일반적인 정밀 타격 작전에서 통신 빈도는 평균 8분에서 10분마다 한 번입니다. 태국 공군의 통신 빈도는 평균의 3배입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발표자가 답했습니다. 정보 교환이 그만큼 빈번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빈번했는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정보 교환 빈도 3배, 이유 불명.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동료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설명이 더 어려워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요소가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겨울은 여전히 차갑고 회색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전력 비교표부터 통신 로그까지. 이틀 동안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펼쳐놓고 살펴봤죠.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수치, 로그, 기록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즉흥적인 성공도 아니었죠. 누군가 이 결과를 처음부터 예상하고 설계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5년간 327명의 조종사를 같은 방식으로 훈련시키고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게 만들고 일관된 체계를 유지한 이유.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국제합동 브리핑 현장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참석자는 23명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에서 각각 3명에서 4명씩 참석했죠. 모두 같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작전 종합평가. 발표자는 태국 국방부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는 연단에 섰어요. 화면에는 아직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방금 들어온 실시간 화면입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지도였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이 표시돼 있었어요. 붉은 점 18개가 타격 지점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지도 위에는 다른 표시도 있었습니다. 파란 선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파란 선이 지도를 가로질렀어요. 공중, 지상, 해상에서 동시에 뻗어나온 선들이었습니다. 발표자가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단일 군종이 아닌 합동 운용 체계로 수행됐습니다. 합동 운용 체계.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고개를 들었어요. 화면의 파란 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표자는 계속했습니다. 고등훈련기 6대가 정보 수집 및 표적 지정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F-16 6대는 타격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해군 함정 2척이 실시간 데이터 중계를 지원했습니다. 고등훈련기. 저는 그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발표자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파란 선 중 일부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고등훈련기는 작전 지역 상공에서 지속적으로 비행하며 표적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F-16에 전달됐습니다. F-16 조종사는 별도의 표적 확인 절차 없이 즉시 타격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두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시간 기록이었어요. 각 타격 지점마다 2개의 시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표적 식별 시간과 타격 시간의 평균 간격은 4분 30초였습니다. 고등훈련기가 표적을 식별한 뒤 F-16이 타격을 완료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4분 30초.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설명됐어요. 11분 간격으로 타격이 발생한 이유, 재장전 시간이 부족했던 이유, 통신 빈도가 3배였던 이유, F-16은 타격만 했습니다. 표적 확인, 접근 경로 계산, 위협 평가는 모두 고등훈련기가 담당했어요. F-16 조종사는 받은 정보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됐습니다. 발표자가 새로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사용된 고등훈련기는 T-50TH입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기체를 기반으로 태국 사양으로 제작됐습니다. 한국.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주일 동안 검토한 모든 자료를 떠올렸어요. 5년간 유지된 훈련 체계, 327명의 조종사, 동일한 운용 방식, 일관된 절차. 이제야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발표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T-50TH와 F-16은 동일한 데이터 링크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 체계는 한국 해군의 전술 데이터 링크를 기반으로 설계됐습니다. 공군과 해군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데이터 링크. 저는 그 표현을 밑줄 그었습니다. 발표자가 화면을 바꿨어요. 새로운 도표가 나타났습니다. 조종사는 고등훈련 단계에서 이미 이 데이터 링크 운용법을 익힙니다. T-50TH로 훈련할 때 사용하는 절차가 F-16을 운용할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체는 바뀌지만 사고방식은 동일합니다. 사고방식. 저는 그 단어를 다시 썼습니다. 발표자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어요. 사용된 무장은 KGB입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정밀유도 폭탄입니다.
이 무장은 TOCTH에서 전달받은 표적 정보를 직접 수신할 수 있습니다. KGB. 저는 그 약자를 적었습니다. 발표자가 설명을 이었어요. 무장 자체가 표적 정보를 처리합니다. 조종사는 투하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발표자가 연단에서 내려왔어요.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파란 선들이 여전히 지도 위에 그려져 있었어요. 공중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지상에서 타격하고, 해상에서 연결하는 구조. 모든 것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국제 언론이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CNN은 태국 공군의 합동작전 체계 공개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BBC는 한국 기술 기반 운용 환경 확인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기존 평가 기준 재검토 필요하는 분석을 냈죠.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언론은 사실을 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표면만 다뤘습니다. 어떤 기술이 사용됐는지는 보도했지만 왜 그런 철학이 필요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죠. 저는 브리핑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태국 국방부가 공개한 추가 문서가 있었어요. 제목은 합동 운용 체계 개요였습니다. 문서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 체계는 2020년부터 설계됐습니다. 한국의 협력으로 도입된 운용 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 운용 철학. 저는 그 표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문서는 계속됐어요. 핵심은 정보의 분산과 실행의 단순화입니다. 한 명이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고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됩니다. 정보의 분산, 실행의 단순화. 저는 그 문장을 밑줄 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었어요. 사고방식의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나토 분석팀과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작전평가 재검토였어요. 유럽 방공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기존 전력 비교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체 수와 무장만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연결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전문가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철학이 핵심이었습니다. 기술은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배워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정확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전력 비교표, 훈련 문서, 시간 로그, 감시 기록, 브리핑 자료.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던 답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어요. 5년간 일관된 훈련, 327명의 조종사, 동일한 운용 방식.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태국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작전은 계획대로 완료됐습니다. 추가 발표는 없을 예정입니다. 짧은 성명이었습니다. 승리를 선언하지도 않았고 성과를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사실만 전했습니다. 국제 언론도 비슷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분석 기사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보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이미 존재하던 체계가 공개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에 제출할 평가 문서였어요. 제목은 태국 캄보디아 국경작전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성공은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운용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5년간 축적된 훈련 체계는 조종사들에게 동일한 사고방식을 심어줬다. 기체가 바뀌어도 판단 방식은 유지됐다. 이것이 작전 효율을 높인 핵심 요인이다. 저는 문장을 고쳤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한국의 기술은 도구였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정보를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고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철학. 이것이 결과를 만들어냈다. 저는 최종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정보 분석팀의 연말 보고였어요. 모든 사건을 종합하는 자리였습니다. 발표자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문장만 있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력을 비교했습니다. 기체 수, 무장, 가동률. 하지만 놓친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발표자는 계속했어요. 기술은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무기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 철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5년간 327명을 같은 방식으로 훈련시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월 9일, 저는 개인 노트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번 사건을 정리하는 글이었어요. 2025년 12월,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발생한 작전은 많은 것을 보여줬다. 기술의 한계, 평가의 맹점, 그리고 준비의 중요성. 저는 문장을 이었습니다. 세계는 결과만 봤다. 18개 목표물, 98% 성공률, 3시간 30분.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5년간의 준비가 있었다. 327명의 조종사가 같은 철학을 익혔다. 그들은 기체를 바꿔도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었다. 사고방식을 나눴다. TOC-TH는 기체가 아니라 교육 도구였다. KGGB는 무장이 아니라 연결의 매개였다. 데이터 링크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구현이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겨울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동료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결국 뭐가 중요했던 걸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체계였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아니라 327명의 준비된 사람들. 하나의 슈퍼 무기가 아니라 연결된 환경. 이게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기술은 베낄 수 있어도 영혼은 베낄 수 없다.